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한 송 전 대표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시끌시끌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자마자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민주당 전직 당 대표인데 출국을 못하는 신세가 된 건데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핵 반격.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미가 대북 핵 반격 액션 플랜을 만든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지요. 미국의 핵 우산 결정에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액션 플랜, 북한이 핵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한미가 핵 반격을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오역. 대통령 순방 중에 오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 그 주어가 생략돼서 그렇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주어가 생략됐다던 오역이라던 여당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망신살을 샀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 어떻게 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한 의원은 넷플릭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 오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망신입니다. 여야 모두 망신이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묻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답을 안 하다 여당 돈봉투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금품 의혹을 들춰내서 김연아, 박순자 의원은요? 라고 묻는 일종의 동문서답 화법인데 여당에서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 프레임 전쟁은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75시간. 중앙일보가 오늘 6면에 썼습니다. UAE 칼둔 행정청장. 당신네 국민은 우리 국민이다. 교민 탄 버스 1174km를 호위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도움입니다. 긴박했던 구조 시간 75시간. UAE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과 최근 들어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행 기내에서 이 작전을 지휘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요. 정부의 결단, 외교, 군 작전 이 세 박자가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던 3박자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게 된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미래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국하자마자 출국 금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 과연 송 전 대표 쪽은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송 귀국 직후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에게 상당히 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해외, 파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출국 금지 조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어요. 돈 봉투를 단순하게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행 개입 가능성을 수사당국은 의심하고 있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영길형이 어디서 나왔는지 꽤 많이 처리했더라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측은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출국을 금지한다. 출국 금지 조치. 일단은 뭐 수사 단계에서 많이들 봤던 조치인데 이거 어떤 조치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법에 그 출국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는 건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뭐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그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두 번째는 세금을 갖다가 많이 체납을 갖다가 했거나. 그렇군요. 그런데 그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던 24일 날 그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서울시 의원인 것 같은데 고발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고발을 했으니까 입건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정황상 송영길 대표가 단순한 피고발자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란 말 자체가 범죄 혐의로 의심받는다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누가 봐도 피의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그 출금부터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차피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왔고 밖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는 했지만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검찰에서 출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 이거 뭐 당연한 수순이다. 핵심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캠프 내에서 누가 돈 봉투를 돌렸어? 이걸 아내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번에 원내수석 맡으셨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모른다. 돈 봉투가 돌려진 걸 인지하지도 못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돈 봉투를 뿌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 전 국민이 들은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를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녹취 파일 속에는 이성만, 윤관석, 강래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육성을 통해서 영길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많이 처리했더라고.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녹취록의 이제 증거상으로 보면 송영길 의원이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는 그런 정황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네. 또 레구 그 강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레구가 뭐 돈 많이 썼다며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녹취록을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그 돈이 살포되는 과정을 상당히 인지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로서 저희가 인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그렇게 이제 그 봉투를 누구한테 주고 이러는 과정 이거를 본인이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각 당에서는 이제 선거 때 보면은 공을 세우려고 엄청나게들 노력을 합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번 전당대회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걸 막 자랑하고 특히 후보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돈 뿌리는 것 같은 거는 사실 뭐 본인들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그 투표에 사실은 돈 살포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그 후보한테 보고 안 하고 했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나는 모른다. 어떤 그 세세하게 캠프에서 벌어졌던 일을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무책임한 거짓과 변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그 대표가 그 63년생 토끼띠인데
맨 처음에 이 젊은 피 수혈로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정말 깨끗한 정치 그리고 뭐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했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저분이 이렇게까지 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386들이 이제 686까지 됐는데 이 마감을 좀 그 국민들한테 울림 있게 마감을 하려면 끝까지 변명과 궤변과 이런 것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 앞에 그 속죄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좀 다음 정치 세대에 뭔가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 돈봉투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과 이성만 의원이 소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중앙선관위원으로 송 전 대표가 임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이죠. 이정근 부총장과 이성만 의원, 이정근, 서삼성, 민병덕,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3명 모두 선관위원회에 임명이 됐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사람이 중앙선관위원회에 포진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중도하차한 정세균, 김두관 득표는 시원하게 무효 처리.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 후보와의 결선 2명만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일 수도 있었는데 중도하차한 후보들의 표를 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하면서 결선 없이 이낙연 후보에게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슈퍼위크 때 수도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겼거든요. 그 전에는 대장동 의혹이 뭔가 이제 꾸물꾸물 이렇게 꾸물꾸물 나오다가 마지막 3차 제일 중요한 수도권 경선 직전에 빵 터지고 나서 이낙연 승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한번 일주일만 뒤로 미뤘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예. 왜 이걸 무효 처리하느냐라는 반발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일주일만 뒤에 투표가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죠. 얘기가 모르는 훨씬 일이었어요. 많이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수도권에서 실제로 수도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그것이 완전한 어떤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모가 다 드러나기 전에 지금도 뭐 전모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무효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과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무효 처리를 그러면 어쨌든 이정근, 이성만 등등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한 거군요. 선관위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자체는 사실은 뭐 하나의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오고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의혹으로 좀 의혹이 확신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박모 보좌관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사실은 그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송영길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판단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뭐 의도적으로 몰아주게 했다라는 것 갖고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뭔가 네. 관계가 깊다. 그래서 뭐 편든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좀 돈독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돈독하잖아요. 보세요.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금 당대표인데 중도 하차한 사람들의 표를 무효표 처리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판단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지역구 자리도 물려주고 돈독하죠. 원래 이렇게 그렇죠. 돈독했습니까 두 분이? 원래 그렇게 뭐 돈독할 이유는 없는데 아, 그렇게 돈독할 이유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강대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잘 모르고 다만 그 시기에 경기도의 당협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건 맞아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좀 돼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강내구라는 사람이 결국 정동영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재명 그 대표도 원래는 정동영계였거든요. 예. 정동영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실장을 했고 비서실 또 박모 보좌관도 정통이라고 하는 정동영 지지자들의 그룹에 있었고 그 중심에 사실은 강내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연일 쏟아지는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묵묵부답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불쑥불쑥 여당 의원 이름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환하셨습니까? 만나실 기회가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치가 아예 없으실까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여당 의원 이름 한 2명을 묻습니다. 동문서답인데 꼭 그 뒤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관심이 없으시나 보군요. 나한테 돈 봉투 묻지 말고 저쪽 당 거나 좀 취재하라 이 뜻입니까? 뭐 일종의 피해의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피해의식이 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민주당에서 잘못한 건 맞죠. 이번에 명백하게 잘못했고 해당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와서 결자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인사의 비위와 국민의힘 인사의 비위, 이 사실 언론에서 다루는 수위 자체가 민주당 인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민주당은 크게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조금 수위를 낮춰서 부각을 안 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왜 우리 것만 수사하느냐, 저쪽 당 것도 좀 수사를 해봐라, 거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에서도 프레임 전쟁을 사실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물귀신 작전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피해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 거는 매일 정말 사실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국민의힘 여당과 관련된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묻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피해의식으로 작용을 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 저쪽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전용기 의원의 솔직한 답변 흥미롭군요. 일종의 피해의식도 있고 물귀신 작전의 측면도 좀 있다라는 뭐 진솔한 답변입니다.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이재명 대표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지금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의 처벌을 지금 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송영길 대표도 구속돼야 된다는 얘긴가 하는 어허.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셨는데 예. 거기는 지금 소명을 다 해서 경찰에 제출을 해서 그냥 뭐 당협 운영위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영 경비로 쓰고 뭐 이렇게 소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각 개별 의원들의 일이고 그것을 각 개별들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면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 중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사건은 사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완전히 그 일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돈봉투가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매표 행위가 적발된 거거든요. 사실 정당의 간판을 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인데 여의도에서 맨날 벌어지는 거 아니냐? 니네 정당에도 있고 우리 정당에도 있고 암암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이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전체를 이런 식으로 흙탕물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본인들의 자정 노력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강한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국민들께서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별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 안 하고 이거 그냥 뭐 다른 당에도 맨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외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전 잘못 짰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잘못은 너무 큰 잘못이라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어쨌든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 잘못도 보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희망이 안 보여서 자칫 이거 저렇게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대응하다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는 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꼭 뭐 비명, 친명이 아니더라도 녹취록에 나오는 당사자들 의원도 송영길 대표처럼 탈당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사소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부터 정말 당 간판을 내릴 정도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당내의 지도부를 향한 무수히 많은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묵묵부답한 채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하는 게 이 좋지 않은 작전 같다라는 여당 원내수석의 비판이었습니다. 법조인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한국경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물타기다라고 썼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을 보면서 국면 전환 안간힘이라고 썼고 조선일보는 저 모습을 보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썼는데 법조인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제가 시험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험을 딱 보고 오면 엄마가 물어봐요. 엄마가? 네, 시험 잘 봤냐? 네. 그럼 제가 뭐 잘 보면 잘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신경질을 팍 부리면서 아니 진이는 시험 잘 봤는지 걔한테도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놈아 지인은 시험 잘 봤다. 이러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놈이 이번에도 시험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저렇게 말을 돌리면은 저게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은 잘못을 했으면서도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최악의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차례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면 일관성 있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 김연아는요, 뭐 박순자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돌직구에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용기 의원. 인정하고 사과는 대표가 이미 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반응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아니 대놓고 물타기를 해야 뭔가 바뀌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째 이재명 수사 거의 확신범으로 물어가지고 검찰에서 매일 대놓고 수사 기록도 흘리고 뭐도 흘리고 언론 보도는 맨날 나쁜 사람 만들어 놓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뭐 어떠한 수사 기록도 내놓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문제 있는 거 안다. 그리고 사과했고 잘못을 인정한다. 근데 왜 저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올 사실 수밖에 없다. 이게 피해의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놓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만 계속적으로 나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참 골치가 아파서 저러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놓고 물이라도 좀 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저쪽도 뭐 정광훈부터 해서 태영호부터 해서 상당히 저기도 물타기가 필요한 상황인. 어쨌든 대놓고 물타기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전영기 의원. 오늘 약간 굉장히 솔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송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문관석 의원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성만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뭐 보고받으신 기억 전혀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전하고 계신가요?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부르기 전에 자진 출두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갑자기 자진 출두, 함께 보시죠. 송 대표 측 의혹 해소 위해 검찰의 선제적 출석가다. 이르면 오늘, 내일 출두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은 지금 시점에서 조사 대상 아닌데 협조 당번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보면 김영주 의원님, 확실히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검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스케줄이 있고 수사의 단계와 상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송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기 이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수사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강내구에 대한 거, 이정근에 대한 거,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증거를 채워놓고 나서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야 송 전 대표에게 유효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억울하다면 그렇게 돼야 좀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텐데, 별안간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좀 서로가 난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검찰이 돌려보내면 송 전 대표 측에서 또 난감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먼저 한번 가서 내용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있는 그런 부분. 그만큼 사실 단순한 어떤 그 돈봉투 문제를 뛰어넘는 인천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건 어떤 자기 보좌관과 관련된 문제건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이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 출두 혹은 그걸 통해서 미리 자기와 뭐 다른 관계자들과의 무관함을 좀 자기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건이 바로 총선 1주, 2주 전에 터뜨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출두시킬 얘기도 만무하거니와 실제로 정합성으로 보더라도 개별적인 의혹이 되는 의원들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내구 건도 사실은 구속 반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직 미진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쪽 보강을 통해서 강내구부터 잡아놓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당되는 의원들 혹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과 송영길 대표의 인지관계들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라고 봤을 때 이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갑자기 찾아가는 것, 일종의 무리수일 수 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보통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불렀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경찰이나 검찰에 먼저 가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예. 불러도 올까 말까, 불러도 변호사 대동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질질 끌다가 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통상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제 송 대표가 자진 출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은 딱 하나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면은 자수. 딱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했다.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자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찰청에서도 진지하게 이렇게 잘 맞이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그런 범죄가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그 처신을 잘못하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중앙지검에 딱 가봤자 이제 기자들 쭉 앞에 있는 데서 검찰청에서 돌려보내지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역시 인천과 관련된 일인데 2019, 2022 인천 글로벌시티 대표 시절 송영길 전 보좌관 A씨입니다. 송도 아메리칸 타운 사업을 총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3,1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큰 건이죠. 3,100억 원, 큰 건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분양 용역 과정 중에 이미 비용을 지급한 시공사가 분양 대행업체에 재하청을 하게 되고 A씨는 특별 판촉 용역 명목으로 66억 원의 A씨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A씨가 분양 대행 업체에게 66억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미 비용이 지급됐는데 또 주는 거죠, 돈을. 인천 글로벌시티 현 경영진은 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A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저 과정 이미 비용을 다 지급했는데 66억을 특별 판촉 용역으로 왜 또 주냐라는 거에 현 경영진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계약이고 비자금 성격의 돈을 만들어 리베이트로 추정된다. 송 전 대표 측 수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 보좌관 A씨는 적법한 결정, 정치와 무관, 판매 촉진 위한 인센티브 등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송 전 대표 보좌관 A씨의 전임자, 인천 글로벌시티 전임자 대표는 돈봉투 사건이 연루됐던 이성만 의원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개발사업 글로벌시티라는 회사의 전임자는 이성만 의원이었고 그 후임 대표가 바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데 3,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내고 재하청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비용을 중복적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비자금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피소가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워낙 송 전 대표가 인천에서 센 인물이라 이성만 의혹도 결국 이제 인천 출신 의원 아닙니까? 네, 정말 이게 하나하나 정말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 인천시장이 송영길 의원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산하기관이 인천경제가구역청이고 거기에서 돈을 내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글로벌시티예요. 그런데 그 글로벌시티 사장은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고 그 글로벌시티 전 사장은 현재 이성만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다 그냥 끼리끼리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글로벌시티가 분양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짓는 거, 건물을 짓는 거, 큰 걸 짓는 거를 해가지고 분양 대행사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줘서 175인가를 주고 분양 사업하는 그 대가다라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66억을 줍니다. 또 줘요. 특별 판촉비라 그래가는 명목으로 또 줘요. 안 줘도 되는 거를. 아니 세상에 그쪽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뒀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계약도 다 끝냈어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이거는 글로벌 시티로 가져와야 되고 그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인데 이것이 66억이 추가로 가요. 더 웃기는 거. 66억이 그 분양 대행사로 들어간 다음에 네. 66억 원이라는 돈이 또 급하게 인출이 됩니다. 단시간 내에 얼마였고 그게 인출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 돈을 쫓아나가다 보면 범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 돈의 행방을 찾아서 가고 있고 그 돈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그 종착지가 뭐 송영길 대표 아니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 막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의아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었어야지 너무 지인들을 그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앉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당내에서 이원욱 의원은요. 돈봉투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한 육성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원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금 둘 다를 겨냥한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 돈봉투 연루 의혹을 갖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것,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 둘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플러스 이제 586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너무 586 그 김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온정주의로 나를 포함해서 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마치 뭐 청렴, 청빈 이런 것까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실제로 뭐 우리끼리 봤는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온정주의로 이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이 수사 자체가 물론 옛날에 한나라당 그 돈봉투 사건처럼 결과적으로 별게 없다 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돼요. 이승만 의원, 윤관석 의원 불러다가 어찌 됐는지 결과적으로 부인해서 우리가 결론을 못 내더라도 그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어쨌든 그 문제의 진위와 상관없이 매일 제가 강조하듯이 최소한 169명의 국회의원들과 모든 민주당의 지역 그 당협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일변도의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온정주의로 저 사람 참 큰 인물이니 뭐 집도 없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당의 간판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586 전체가 침묵하고 있고 그냥 한 사람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의 그 일탈로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586 전체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정말 2001년부터 시작된 자기네들 어떤 젊은 피로서의 개혁적 분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결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당에 큰일이 터졌을 때 정말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을 지어서 천막 당사라며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듯한 그런 뭐 엄청난 자성의 모습을 보여도 모자란 판에 지금 너무 검찰 수사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종의 불만일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아니 그래놓고 뭐 검찰이 맨날 뭐 보복 수사 한다고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맡기는 것도 웃기는 거고 검찰에 맡기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야 돼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민주당은 왜 뭐 법률위원회라든지 윤리위원회 이런 걸 왜 둡니까? 그런 문제 스스로가 해결한 자구책,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당에서 뭔가라도 하나 뭐 출당 조치를 하든지 해당 조치를 하든지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도의적으로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 것 같고요. 사실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당의 상황을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이거 분간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대표 수사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송영길 대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수사받아서 결자 해제해라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다 보니까 피의자로 전환해서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이제 검찰 조사 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이제 오지 마라. 와도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조사가 좀 지연될 수 있는 것도 사실 당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좀 지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좀 결단을 해서 도의적 책임은 물을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예, 이양수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도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이제 참 어렵게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이 돈봉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한테 엄하게 뭔가 책임을 물으려 하면 이재명 대표 당신도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현동이라든가 많지 않느냐 그럼 당신도 당대표 내려놓고 당신도 당의 엄한 처벌을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뭐 당대표를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그리고 당 앞에 뭐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명명백백 뭘 밝힐 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각 당이 잘못을 해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각각 지지자가 있어서 그래요. 지지자가 한 30%씩 있으니까 버티면 힘으로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도 뭐 말 같은 거 잘못하고 뭐 잘못했다. 그럴 때 우리 당 지지율이 한 10%대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버티지 않고 바로 사과하고 바로 누구 문책하고 합니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한 10%대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고 뭐 원내대표고 누구고 다 자르고 살으려고 뭔가 해요. 근데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각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도 자기네 당이 잘못할 때 무조건 편들지 말고 자기네 당도 잘못하면 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 이 역사적 정통성 있는 정당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분들의 정치적 행보가 더 중요한가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독하게 마음 먹고 나서셔야지 저 당명 간판 지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수익은닉, 무더기, 민주정의, 쌍특검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추가 혐의가 씌워졌죠. 그리고 다음 달 첫 재판입니다. 어떤 추가 혐의일까요?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남욱, 정영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혐의입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 오는 5월 17일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1,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추가 혐의가 됐어요? 이거는 쉬운 혐의예요. 쉬운 혐의다.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부패방지법이었는데 부패방지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가 됐을 텐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성남의들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들이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성남 도계공의 이제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내부 비밀이 유출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7,886억, 이게 택지로 4천억, 뭐 아파트로 3,700억, 그다음 수수료 140억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7,886억의 이득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고인이 5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유동규 외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렇게 그 5명이 피고인이 됐고요. 기소는 1월 16일 날 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판은 아마 이제 좀 많이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재판이냐 계속 진행되는 그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90억 원을 은닉하는 데 있어서 공범이다라는 혐의로 김만배 씨의 아내 등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제 김만배 대장동 불법 수익 390억 은닉 혐의 가담 공범 1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만배 씨의 부인도 들어가고요. 이한성,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른바 오토바이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도 들어갑니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은닉하는데 가담을 했다. 그 돈을 숨겼다라는 거죠. 아내가 돈을 숨겨도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아내가 남편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숨기는데 가담을 해도 아내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의자가 도망가는데 네네.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가족이면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혐의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혐의가 3가지예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이렇게 숨겼다는 거죠. 아마 그게 제일 큰 혐의가 될 것 같고 증거 은닉과 인멸도 그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농지법 위반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제 공범으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해가지고 나왔다가 또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가로 그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 사유가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하고 그 화천대유의 이사였던 최우양 씨는 이미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화천대유 초대 대표였던 이성문 변호사도 이번에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이것과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이긴 하지만 부부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같이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오늘 복당한다라고 밝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민영배 의원은 이 검수완박 처리하는 국면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기획 탈당된 것 아니냐, 꼼수 탈당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 얼마 전 헌재에서도 그 대목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자진 탈당이고 꼼수 탈당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결국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는군요. 이렇게 되면 역시 예정된 복당이었고 검수완박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었다라는 여당의 비판도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자, 지금 뉴스 속보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17대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예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을 자인하는 행위다. 그러면 간판 내려야 된다. 이런 강력한 돌직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후배 국회의원들인데 복당하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물론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인 민심, 일반적인 상식과 끼리끼리의 온정주의의 어떤 이질성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자칫 돈봉투 의혹 때문에 송영길 계획에 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는 당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약간 물타기형 복당인가요? 물타기형 복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약간 이 강경파, 이 철호매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물론 안민석 의원도 들어가 있지만 얼마 전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글쎄 얼마 전에 우리 그 복당에 요구하는 당의 요청이고 그러면 예. 이미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복당 요구를 했고 그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얼마 있으면 이제 원내대표가 끝납니다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복당이 싹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또 혹은 우리 당이 위성 정당망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 못 받고 또 검수완박했지만 사실은 등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입법 취지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공식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뭐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그 뭐 검찰을 옥죄는 성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광주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박수 칠까요? 저는 결코 박수 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어제도 뭐 그런 뭐 광주 지역구 의원들의 얘기 뭐 비례대표 의원이 들었습니다만 민심이 안 좋은 걸 저렇게 간과하면 안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당의 사법 리스크, 송영기 리스크도 있는데 민영배 의원 복당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3종 세트 자체가 결코 총선을 앞두고서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이 안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뭐 저항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발표하면서 밝힌 소명, 해명을 지금 국회 출입 기자가 바로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이 흥미로운데 기존의 민영배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과 결이 달라요. 민영배 의원은 나는 꼼수 탈당 아니고 헌재도 나를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항변을 해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탈당하는 과정이 마뜩지 않았던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께 이 부족함을 아프게 새기고 양해를 구하고 복당을 시켜서 책임감 있는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게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때의 탈당이 꼼수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그렇지만 복당은 시켜서 앞으로 잘하겠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탈당과 복당을 저렇게 자유롭게 시키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탈당을 한번 하면 복당하는데 2년 정도는 걸려서 복당을 시켜요. 근데 실제로 아쉽다고 표 하나 아쉽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탈당시키고 복당시키고 이런 식의 부분은 선거 앞두고 사실은 복당 절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그렇게 당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논리 같은데 민주당의 지자체장이 성비위로 물러나게 됐을 때 공천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민주당 당원대로. 하지만 그 당원을 뒤집으면서 당원 당규 뒤집으면서 후보를 냈는데 그때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대표였는데 그때 당시 공천을 하는 게 당이 책임지는 자세다. 굉장히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멘트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당과 지금 탈당이 꼼수 탈당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관련해가지고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서 의정활동을 매진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그 총알을 본인이 이제 자신이 좀 받고 가겠다라고 이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이 혼란한 틈에 뭔가 약간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수완박을 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이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라 그러고 나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그 여당에서 계속 꼼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적법한 무소속이다라고 민영배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코미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다들 지역구에서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토론회 하는 거 보면서 똑똑한 사람 뽑아서 보내놨더니 왜 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에 아마 정말 투표하기 싫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참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하고 안건조정이 무력화시키고 그런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내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모레에 이제 원내대표가 다시 뽑힙니다. 민주당에서. 그러기 전에 내가 탈당시켜서 했었던 계략이었으니 그 내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민영배의 입당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갖고 다시 복당을 시켜가지고 자기 임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광주 광산이 지역구인데 광주 시민들의 그 지역구 주민들의 자괴감은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겁니까? 민영배 의원님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 광주 광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이런 코미디를 스스로 그런 코미디하라고 국회 보내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상한 일을 벌였는데 그 마지막은 정말 코미디로 끝났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앞으로 국회 여야 누구도 못하게 방지법이라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에 합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 상정한 것, 그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서 해태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패스트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이런 시간 자체를 국힘이 내팽개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를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고 따라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해 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은 1년도 채 남지 않고 정의당이 민주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건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 특법과 27일 본회의의 소위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그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특검을 추진한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쌍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두고 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마약을 두고 왜 두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붙었을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건 마약 정치다. 그거 그만두고 내려와서 진짜 정치해라. 라는 훈수를 전임 법무부 장관이 둔 겁니다. 너 마약 정치하잖아. 고마해.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누워서 뭐 침 뱉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현 법무부 장관은 그럼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장군멍군을 한 건데 자 정익심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마약 잡겠다면서 사실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마약 잡겠다는데 왜 거기서 정치가 나오냐? 마약 정치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응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약 정치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왔으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본전도 찾지 못할 일을 못하러 하는가. 저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개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럭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게 2012년에 18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대였어요. 2014년까지 19였는데 2020년 넘어서면서부터 2015년에 마약 개수가 23위 되더니 2020년에는 갑자기 껑충 뛰었어요. 35로. 그러니까 거의 그 50% 이상이 확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 마약 그 개수가 확 50% 이상 뛰었는데 2018년도에 대검 강력부를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했죠. 대검 강력부가 마약을 총괄하는 그러한 대검의 그 검사장급 조직인데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박상기 장관이.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활용 점정같이 2020년에는 아예 마약을 전담하는 꽉까지 없애버렸어요. 그게 누가 없앴냐? 그 추미애 장관이 없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조직을 갖다가 개편했는데 마약 범죄가 확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조직 개편과 마약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마약을 갖다가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딴지를 갖다가 거는 것인지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가? 마약 범죄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그러면 본인이 뭐 그런 걸 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드립다 나와가지고 스스로 비판을 그 자초를 갖다가 하는지 암만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교롭게 생각해보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검찰로부터 마약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가 해명한 바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약 갖고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과 대치 국면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금수완박이 지닌 어떤 약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죠. 민주당으로서? 예, 부패, 경제범죄, 마약범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혹은 어떤 민주당에서의 금수완박 자체가 강력 수사라든지 소위 실제적으로 정권 범죄 또 마약 범죄 이런 부분들을 부추긴 그런 방조한 그런 책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히려 국가가 힘을 모아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서 우물망을 좁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심지어 뭐 우리가 저기 이태원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이 마약만 단속했지 그걸 뭐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마약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덱스 상으로 나타나 있는 범죄율을 줄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한동훈 장관의 공격도 좋지만 저렇게 마약에 대해서
공격해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전용기 의원님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마약 문제 관련해서는 마약 수사하면 안 돼라고 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마약 잡겠다는데 뭐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임 장관들은 어쨌든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검찰의 부서 개편을 통해서 마약 수사 기능이 지금 축소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약 범죄가 지금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마약 언급을 안 할 법도 한데 박범계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못마땅한 건 알겠지만 왜 굳이 꼭 마약을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지적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마약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마약을 수사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하고 100% 동의합니다. 다시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필요한 거는 마약 범죄가 엄청 많이 늘어났으면 그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마약 수사청이라도 설립을 해서 정말로 마약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깡그리 모아놓고 그분들이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다면 정말 마약 수사의 진심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마약 수사를 굳이 검찰이 무조건 해야 된다. 검찰이 가장 잘하고 검찰만 마약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법무부 장관들이 마약 수사를 줄이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마약을 방치했다, 방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약 수사를 굳이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때는 뭐 어느 시장에 맛있는 김밥을 일컬어서 마약 김밥이라고 일컬었던 때도 있고 어떤 토스트를 일컬어서 마약 토스트다. 심지어 마약과 관련된 노래에 춤을 추는 연예인들도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약 범죄가 기승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마약 김밥 같은 걸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국민들의 수준인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진 마약을 이 정치에 갖다 붙이는 마약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이죠. 넷플릭스가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넷플릭스에 우리 테드 서렌도스 대표 등 최고 경영진들과 만나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렌도스 대표께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대통령이 밝힌 건데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것으로 헷갈려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왜 투자하죠?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요?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닌가요? 생각 없이 퍼주게 할까 봐 불안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논란이 되니까 게시글이 삭제됐어요. 양이원영 의원에게 비판이 쏟아집니다. 국내임, 유치원생급 문해력으로 탈원전 이슈를 주도했나 방미 성과 폄훼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김병민 최고위원, 돌직구쇼 멤버죠. 게시글을 지울 수는 있어도 검은 속내까지는 지우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황당한 개변까지 가져오는 양이원영 의원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한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로 지지층 분노를 유발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러자 양이원영 의원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거꾸로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넷플릭스는 작년에도 8천억 투자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된 투자권으로 넷플릭스랑 사진 찍으러 가신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께서 그냥 사과를 하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전윤기 의원님?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깔끔했죠. 그렇죠. 예. 뒤에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좀 더 국민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사과를 하는 게 깔끔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양수 의원님,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헷갈릴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으면 양이원영 의원처럼 야당이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수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와서 전현기 의원대로 그냥 사과하고 제가 앞뒤로 헷갈렸네요. 어쨌든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했으니 잘된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양이원영 의원이 멋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갔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당에서 폄훼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약간 독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양이원영 의원님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증오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증오가 있고 뭐 잘못했다는 것을 막 그 증명해내야 되는 막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기사를 보고 거꾸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저 글이라는 거를 이제 올리는데 사실 정치인의 그 무기는 글이죠. 글과 말입니다. 뭐 말로 하는 거죠. 요즘 뭐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거든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숙고하고 써야 되고 잘 알아보고 써야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오케이 사인 안 한 건 절대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좌관들은 이게 더 치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신중해야 될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뭐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바로 사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방금 기사는 양이원영 의원이 뉴스를 거꾸로 잘못 읽었다면 지금 논란은 이 주어가 무엇일까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주어 논쟁의 결말, 핵관격 액션 플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걸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주어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생략된 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재 의원입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 영어를 또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구어체를 하다 보면 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것들이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라는 이 주어가 이 해석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라는 해명인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은 유상범 의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한글 원문에 주어가 빠져 있다. 영어 번역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다. 라고
재차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인터뷰 발언 그리고 원문도 볼 텐데 먼저 우리에게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시죠. 여러분 100년간 전쟁을 겪고도 당사국끼리 미래 위해 협력한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유상범, 김정재 의원 등은 무조건 무릎 꿇어라. 이걸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생략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주어가 등장해요, 원문에. 미셸리, 당시 녹음본 재차 확인했고 논란 문장 전체를 공개한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원문이 공개됐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주어가 등장해버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터뷰한 게 맞는 건데 이걸 굳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다라고 우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재명 대표가 SNS 리트윗하고 저는 이 주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요.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 신중하게 논평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보 관련해서 당연히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정작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정확히 저는이라는 주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이어 재팬 논란까지 등장한 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용산에 확인 안 합니까? 이거 우기는 것도 아니고 가짜뉴스 만드는 거 실컷 민주당 비판해놓고 정작 본인들께서 논란이 조금이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하려고 없는 주어까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미셸리라고 하는 특파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은 미숙함. 왜 주의하지 않은 미숙함이냐면 지난번에도 대통령 질문에 있어서 한국은 왜 여자 장관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던 성향적으로 약간 이 정부에 까칠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인지하지 못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대충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국 언론의 분위기처럼 대충 그 얘기 듣고 끝날 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반박하잖아요, 재반박.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해명 자체가 더 문제가 있어요. 그야말로 일본이라면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대변하는 얘기를 해야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해서 나는 그게 어때서 나는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I cannot accept the notion 그런 인식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굳이 왜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은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더 꼬이는 결과들이 나온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중요한 오늘 같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가 중요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은데 저 한마디 때문에 들컥 지금 벌써 계속 소라에 빠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외국할 때마다 불안감을 주는 저런 인식들을 왜 국회의원들이 더 자초해서 더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게 야당으로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갖고 MBC가 어쨌든 있지도 않은 거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당이 있지도 않은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쩌면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방미 중인데 그 도와줘야 될 여당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왜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건은 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 건 같은 경우에는 뭐 MBC를 대통령 전용기 안 태우는 그 정도로 끝났는데 사실 이 건은 외신을 상대로 사실관계 증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으로도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실도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해명하면서 기시다 오부치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한 번 꼬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의 선언이 있기 전에는 일본의 사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기시다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놓고 뒤통수 친 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나왔는데 과거사를 들먹이면서까지 억지로 실드를 치려고 했고 오히려 이 언론사가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왜곡한 것처럼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더 큰 실수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상봉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말한 일본 주어 논란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번에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좀 취재가 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유상봉 의원님은 어디서 좀 잘못 들으신 겁니까? 잘못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네, 거기에 이제 주어가 빠져 있다라고 그 주어가 일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사전에 충분히 그 원문을 보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확인해서 그 주어가 어떤 거였는지 인터뷰할 때 배석했던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면밀하게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논평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신속하게 사실 파악이 미흡했다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는 잘한 건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뭐 한미일이라든가 한일 관계, 안보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안보나 경제 협력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워딩 이제 한 문단을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좀 섭섭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미가 핵 반격 액션 플랜을 만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미국의 핵 우산 결정에 한국의 참여, 한국의 발언을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이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6시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